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를 보지 말고 각 국에 3등, 4등, 5등을 보자는 거예요. 감사는 한다고 지금 얘기한 지가 4월이고 지금 8월인데 4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가스라이팅에 당했다 우리가. 반도체 자꾸 투자해라. 반도체 투자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이 그냥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거죠. 지금 상황. 미국도 당연히 좋을 줄 알았던 거지. 낸드가 실패한 요인, 실패라긴 한 그렇지만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부분에 있어서 통신사들한테 패배한 것이다. 내가 스토리지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통신 요금을 더 내겠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용량이 옛날만큼 그렇게 증가하지가 않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이제는 그냥 반도체 업체로 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컴퓨팅 업체로 봐야 되는 거죠. 반도체 업황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 센터장님을 만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이제 저희는 큰 방향은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실 이제 저희는 아마 작년 초부터 되게 안 좋게 사실 계속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가장 큰 이슈를 이제 재고 이슈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4월 초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감산 카드를 꺼냈죠. 이제 그러면서 큰 흐름을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재고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물꼬는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이슈들 또 최근에 뭐 중국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료가 있으시니까 이걸로 좀 처음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 선생님? 네,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은 요 그래프가 그 빨간색 그래프가 반도체 생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 증가율이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2020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과잉 수요가 생겼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네. 결국은 뭐 노트북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생산은 못 쫓아가고 있다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뒤늦게 이제 생산량이 막 증가를 한 거죠. 반면에 수요는 좀 빨리 꺼지기 시작을 했죠. 이제 코로나로 땡겼던 수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 상황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네. 빨리 생산량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계속 잘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체들이 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어 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점점 상황은 좀 안 좋아졌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거치면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마저도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생산 증가율이 YOY로 이제 마이너스. 물론 그 전부터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줄이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이게 이제 쭉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전히 뭐 디맨드도 YOY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반기는 요거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제가 이제 2분기까지만 그랬는데 하반기부터는 디맨드 증가율이 생산 증가를 좀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재고가 줄어드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D램 재고가 사실 너무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네. 그죠? 이렇게 됐던 게 올해 1분기, 2분기를 피크로 해서 이제 좀 떨어지는 국면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큰 방향은 바뀌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이제 내년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또 대응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한번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유럽, 중국 이렇게 나눠놨고 그 중에서 그 진한색 남색으로 그렸던 요 그 막대 그래프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반도체 국가별 점유율입니다. 네. 그래서 CEA라고 이제 미국 반도체 협회죠.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은 네. 미국이 전체 시장 점유율이 49% 반도체에서, 그리고 한국이 19%. 2위입니다. 2위.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대만, 일본, 뭐 유럽, 중국 이런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압도적인 2위죠, 사실. 예. 미국은 뭐 미국이니까 네. 워낙 더 레벨로 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정말 반도체 강국은 맞죠. 자, 그런데 이 통계에서 저희가 항상 제가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그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저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RAM 점유율, 뭐 CPU 점유율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누가 안 들어가냐면 예를 들면 TSMC가 빠져 있어요. 네. TSMC는 왜 빠지는 거예요? TSMC는 최종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서 납품을 하니까 판회사 탁 생산하는 업체는 네. 빠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네. 우리가 운동화 점유율을 따질 때 나이키랑 아디다스 점유율을 따지지 나이키랑 아디다스의 하청 공장 점유율을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네. 사실은 TSMC는 반도체 하청 공장인 거잖아요. 다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화를 대신 만드는 이런 회사랑은 이제 레벨이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도체를 그 보통의 이제 저희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 이 자료를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2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보는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사실 이런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따로 좀 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각 나라별로 증시에 그 섹터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의 매출액을 다 발라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을 안 넣고 반도체 매출만 넣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발라내서 보니까 전체 배구를 보면 미국이 38%, 네. 그리고 우리나라 13%, 대만 20%. 네. 네. 우리가 대만보다 못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SEA 거에는 그럼 장비회사 매출도 빠지는 건가요? 빠지는 거죠. 네. 최종 그러면 제품만 진짜- 들어가기 네. 때문에. 대신에 당연히 상장사 매출은 장비회사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더 맞겠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만에 비해서 열세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그 하늘색 박대 그래프인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네. 네. 각 나라별로 반도체 시가총액 업체들 다 더하면은 미국이 53%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중국. 뭐 중국, 네. 유럽,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가 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는 한국 말씀을 증시가 좀- 디스카운트 받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한국 반도체가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죠. 반도체가. 네. 이렇게 보면 한국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역발상으로 네,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탈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이제 약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취약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반도체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를 보지 말고 각 국에 3등, 4등, 5등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서 시가총액 3등, 4등, 5등. 3등이 어디냐면 이제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아, 네. 네. 그다음에 뭐 HPSP, 네. 뭐 리노공업 요 정도거든요. 원익보다 리노가 크군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약하잖아요, 사실. 네. 물론 좋은 회사들이긴 한데 네.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에 있는 시가총액 3, 4, 5등이랑 우리나라 3, 4, 5등을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처지고 있거든요. 네. 시총 기준으로 완전히 쳐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좀 약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소부장이 너무 약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펀더멘탈을 키워놔야 더 좋아지지 않을까. 반도체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재고가 이제 줄 거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줄 거는 같지만 여전히 좀 많죠.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저께 어저께 8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기 보고서가 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재무제표에 그동안 안 나오는 일부 지표들이 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그 2분기 말 현재 반도체 재고만, 전체 재고가 아니라 반도체 재고만 33.7조 네. 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6.4조 원. 그 두 회사가 50조 원이 넘어요.
이게 제가 이 재고 데이터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이게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재고금이 많이 늘었으면은 네. 양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난 건가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일부 상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더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떨어진 가격이 반영된 재고 금액인 거죠. 일부를 반영한 일부는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재고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재고를 언제 해소할 거냐는 거죠. 이 정도 재고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없었어요. 네, 없죠. 네. 보통은 그럼 어느 정도로 재고가 쌓여 있어요, 그 왼쪽 센터장님?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네. 왼쪽 그림이 2016년도부터 재고 자산을 다 합친 거거든요. 너무 많죠. 특히 코로나 이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이때부터 그냥 쭉쭉쭉쭉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매출액 대비 비율로는 예를 들어 삼성이 보통 얼마 정도, 몇 배 정도였나요? 대략. 옛날 좋을 때는 사실은 그 100% 이하로 간 적이 있죠. 매출보다 작은 재고를.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너무 과도하잖아요. 네. 보통 한 5배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 좀 줄었다고 저희가 보통 보나요? 그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렇겠죠. 1.5배.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뭐 예를 들면 그 버퍼가 좀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특히 이제 밸류체인이 글로벌 밸류체인 쪽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많아진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게 줄 때까지는 사실 이게 줄어야 이제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감산했다 그래서 바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하나 제가 궁금한데 제가 다른 데서 들은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생산자들의 재고는 는 건 맞는데 이 수요 쪽 재고는 의외로 많이 줄었다더라. 상반기. 일부 줄었죠. 네. 아,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고 반도체 재고를 보실 때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 재고가 있고 또 세트업체들의 재고가 있고 또 가운데 유통 채널의 재고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게 이제 보면 유통 채널이 먼저 줄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줄기 네. 시작하고 이게 제일 나중에 줄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줄어야 사실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통하고 생산자 아니 수요자는 준 건 맞지만 여기가 안 줄어서 아직 조금 멀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본격 반등 왜 안 하냐. 네. 감산을 한다고 지금 얘기한 지가 4월이고 지금 8월인데 네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시청자분이 해먹을 결심님께서 소비재 기준으로 이렇게 길게 반도체 관련 IT 기기들을 할인하는 건 처음 본다고 쓰셨네요. IT 기기 할인. 네. 그래서 재고가 많은 거랑 연관이 있습니까, 센터장님? 그러니까 이제 IT 수요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예를 들면 PC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YOY로 30% 정도 네. 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네. 셋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자기네들 세트 재고가 상당히 있으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할인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전이랑 다른 거는 예전에는 반도체 재고가 이렇게 많으면 그 부품 가격을 인하를 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파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팔 때, PC를 팔 때 뭐 1+1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게 별로 없어요.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세트 가격을 낮추는 이런 일들이 현재 좀 네.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재고는 여전히 아직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보통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막 시장에서 좋아요. 박수를 네. 치고. 그죠? 이거 뭐가 있으니까 투자하나 보다 이제 그렇죠. 이러는데. 뭐 고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좋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뭐 나란 일 하시는 분들, 네. 공무원분들은 사실 투자한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네. 투자는 결국은 GDP랑 그럼요.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투자했단 말이에요. 네. 뭐 사상 최대 뭐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뭐 얼마를 투자하겠다, 얼마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뭐냐 이거죠. 결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대 최대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죠? 특히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파란색이 이제 메모리 업체인데 매출액 물론 이제 뭐 전체 캐펙스도 많이 늘긴 했지만 또 매출은 줄기 때문에 네.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투자는 너무 많았던 거죠. 그 결과는 결국은 그 투자의 그 과실은 누가 그럼 먹었냐?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먹은 거죠. 네.
아, 미국 가서 공장 짓고 하니까요? 미국 장비를 장비 제일 많이 사오니까. 사니까. 아. 네. 그래서 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네. 또 유럽의 장비 업체들이 네. 수혜를 받고 우리는 그 회사들 좋은 일 시켜준, 물론 이제 수요가 좋아졌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우리는 열심히 투자했는데 돈은 다 다른 데가 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열심히 투자했더니 애플이 좋아진 거죠. 네. 사실 그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그다음에 맥, 웨어러블 전부 다 지금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죠? 애플조차도 현재 디맨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나마 뭐 서비스가 좀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아주 센 것도 아니고. 네. 애플이 매출액이 저렇게 빠지고 있는데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애플의 그 GP 마진, 네. 매출 총이익률. 네, 매출 네. 총이익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줄었는데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원가가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죠? 그럼 원가가 뭐냐 이거죠. 애플이 가장 많이 사는 그게 뭐냐? 반도체죠, 뭐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옆에 아래에 이제 왼쪽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작년도에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산 회사들, 예, 애플이 제일 많이 샀거든요. 네. 네. 근데 반도체 가격이 빠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플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가 투자 열심히 했더니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좋고 애플이 좋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애플 하나 이거 좀 궁금해서 근데 애플의 매출 그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은 많이 좋아지진 않았는데 네. 대신에 제품 매출이 많이 빠졌는데도 이익률을 지킨 건 이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 더 가깝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다?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제품 매출이 그 YOY로 4%가 빠졌어요. 네. 근데 제품 매출 원가는 6%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원가율이 오히려 마진이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좋아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고, 네. 물론 뭐 애플이 열심히 다른 비용을 줄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서비스가 때는 마진이 워낙 높고 70% 넘으니까 서비스는 우리가. 70%이긴 네. 하지만 그 효과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들 팔아도 마진 유지한 이유가 반도체 가격이 빠진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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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도 수혜를 입지 않았을까요? 그런 측면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삼성 반도체 많이 IM도 소비했겠죠. 그러니까 삼성 우리 그 스마트폰도 네. 마진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마찬가지로 원가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을 또 하나 따라잡기는 아직도 멀었겠지만.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가 수혜를 받냐 뭐 다 아시겠지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빅테크들이죠. 네. 네, 빅테크들의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서 뭐 했냐 이거죠. 안타깝지만 네. 그러니까 수십조 원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땐 애플의 마진을 올려주고 미국의 빅테크들의 마진을 올려주고 미국 장비 업체들이 돈을 막 벌게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물론 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3사의 영업이익률은 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진짜. 거죠. 네. 예. 상당히 좀 심하게 좀 적자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 딴 데 가서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가스라이팅에 당했다 우리가. 네. 반도체 자꾸 투자해라. 네. 네. 반도체 투자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이 그냥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거죠. 지금 네. 상황은. 우리는 물론 이제 수요가 좋으면은 뭐 당연히 서로 윈윈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물론 미국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미국도 당연히 좋을 줄 알았던 거지.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네. 언택트 뭐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뭐 사이버를 할 거고 메타버스가 됐고 이럴 줄 알고 이제 좋아졌는데 이게 안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그 고객사들이 삼성하고 SK에서 미안하다. 우리도 이럴 줄 몰랐어. 네. 못 가져갈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재고가 막 쌓이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그때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21년에 정말 좋았고 이익 많이 났을 때 안 좋게 보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객들이
더블 부킹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더블 부킹을 하면 안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부킹을 했으면 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실제로는 이제 예를 들면 네. 뭐 HP나 델에서 뭐 우리 이만큼 가져갈 것 같아라고 이제 사실 이제 구두 계약을 계약서를 사실 따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 그 더블 부킹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말로 한 건가요, 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근데 또 그거를 그러면 너네가 가져가려고 했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장사 뭐 한두 번 할 게 아니니까. 그죠? 10년, 20년, 30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강제는 못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렇다는 거죠. 그 미국의 고객사들이 우리가 100을 필요할 것 같아라고 네. 이제 주문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걸 디스카운트 해요. 뭐 당연히 설마 저거 다 가져가겠어? 네. 그럼 디스카운트해서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죠. 나름대로 이제 그 로직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회사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쌓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사실은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 시장에 대한 수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맞추기 어렵지만, 그렇죠.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낸드, 그 중에서도 특히 낸드인데, 우리가 이제 낸드는 그 어떤 산업 통계가 이렇게 잡히고 나서 삼성이 한 번도 1등을 뺏겨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삼성이 낸드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아니라는 거죠. 돈을 애플이 다 벌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운데 네. 있는 걸 볼까요?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예를 들면 잘하긴 해 애플. 네. 아이폰에 우리가 그 제품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뭐 아시겠지만 낸드 용량을 가지고 네.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요 그림을 보시는 게 1테라바이트랑 512기가바이트는 가격 차이가 200달러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낸드를 1테라를 꽂아주면 200달러를 더 받는 거죠. 네. 그리고 512는 256에 비해서 150달러를 더 받고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200달러를 더 받는 그 낸드의 원가는 얼마냐? 30불입니다. 30불. 네. 그러니까 애플은 단순하게 낸드 용량을 2배 올려주고 네. 마진 85%를 네. 받아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낸드 가격이 빠져서 이런 건가요? 원래 이 정도 항상 원래도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도 받아온 그런데 거죠. 네. 좀 더 심한 거죠. 근데 네. 이제 지금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낸드 그 4개 업체의 마진은 1분기에 마이너스 90%. 네. 특히 뭐 SK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0%가 넘어가는 마진. 네.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주 없는 곰이 돼서는 안 된다. 그죠? 돈을 버는 약사가 되는 그 방법이 뭐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 물량을 너무 많이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낸드가 이거 다른 얘기지만 디램보다 항상 마진이 나쁜데 특별히 이게 그 참여자가 하나 더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산업이 뭐가 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디램은 3개 여기 4개 뭐 하나 차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뭐 둘 다 어렵기는 하지만 네. 그 낸드는 주로 이제 쌓는 거고 네. 디램은 좁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좁히는 게 훨씬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크리티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낸드가 실패한 요인, 실패라기는 그렇지만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부분에 있어서 통신사들한테 패배한 것이다. 아,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5G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그런 모바일 기기를 쓰는 패턴이 바뀌었죠. 그죠? 예전에는 다운로드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랬었죠. 그죠? 핸드폰 딱 사면 요새는 일단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없는 것 같은데 네, 없죠. 바로 실시간으로 뭐. 그렇죠. 다 스트리밍을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5G가 되면서 사실은 스트리밍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내가 스토리지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통신 요금을 더 내겠다. 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용량이 옛날만큼 이렇게 증가하지가 않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원래 생각은 5G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네. 안 그런 거죠, 실제로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이 기존에 프로젝션 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떨어지는. 특히 낸드가 낸드는 다 여기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다.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되게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좀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전부터 사실 우리가 애플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네.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애플이 예를 들면 처음에 삼성이 낸드를 대규모 투자할 때도 그게 애플 아이팟 나노 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처음에 애플이 삼성한테 요구했던 게 삼성이 가지고 있던 디램 캐파의 5배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달라고 한 거죠. 네. 삼성이 이거 못 믿겠다 해가지고 이제 적게 투자를 했는데 훨씬 적게 투자했는데 그것도 안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버서플라이가 계속 좀 있었던 상황인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빠요, 애플은? 애플은 자기 집밖에 몰라요. 원래 미국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주주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얕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주가가 올라간 건 사실 AI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AI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 뭐 좋죠. 사실 AI 쪽 서버 수요는 분명히 증가하는 거는 맞으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수요는 사실 생각만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여전히. 네.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은 거죠. 스마트폰이 원래 뭐 다들 우리가 연초에는 그래도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되니 좀 개선이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약해졌어요. 네. 약해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이머징 국가들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보시면 구조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 시장도 아니고 이머징인데 계속 빠진다. 그 도대체 왜 그러냐? 이머징인데 왜 스마트폰 수요가 빠지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중고폰인 거죠. 네. 실제로 동남아나 뭐 동유럽, 뭐 중국 이런 데서도 뭐 굉장히 싸구려 뭐 중국 폰을 사느니 한 2년 전, 3년 전 거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을 쓰겠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되다 보니까 신규 스마트폰 수는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고폰 데이터가 사실 정확한 건 없거든요. 조사 기관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IDC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대가 넘어갈 것 같아요. 중고폰 시장이. 근데 실제로 2016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 전 세계 스마트폰이 14.5억 대. 근데 올해 저희가 한 11억 대 정도 보거든요. 네. 3억 대가 딱 빠진 거다. 딱 중고만큼 빠진 거라고 봐도 거의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그러면은 사실 중고폰 시장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앞으로 신규 스마트폰도 이렇게 많이 안 증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S 같은 이런 하이엔드 제품은 계속 팔리겠죠. 그거는 기본 수요가 계속 있을 텐데 중간이나 그 이하 쪽은 사실은 계속 중고폰을 쓰는 그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물량 증가율도 우리가 더 낮게 봐야 된다. 또 거기다가 낸드 스토리지 증가율도 되게 낮다. 그러면 사실은 AI가 아무리 뭐 좋아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봤던 것보다 수요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막대하게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느냐? 죄송합니다. 초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인가? 그쪽은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HBM은 많이 증가하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D램에서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트 기준의 비중은 한 2% 정도. 네. 앞으로 좀 늘겠죠. 이제 늘 텐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도 정답인데 우리가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D램 뭐 매출을 늘린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비싼 걸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값 받고 애플한테 헐값을 주지 말고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당면은 그런 과제다. 혹시 희망을 하나만 가져보면 중국 핸드폰 업체들이 D램을 좀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애플만큼 효율적으로 이거를 못 구성하니까. 근데 중국이 워낙 안 좋아서 D램이 안 나가는 것도 있어서 정말 만약에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이제 좀 좋아져가지고 중국 핸드폰이 조금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D램은 조금 낸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희망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D램은 그게 괜찮게 봐요 저희도. 네. D램은 어차피 컴퓨팅이 그 디맨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당연히 뭐 D램은 제가 볼 땐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D램은 큰 걱정은 없고요. 낸드가 현재 재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요것도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D램의 비트 성장률과 ASP 변화율을 같이 나타낸 건데
ASP는 역축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가격이. 그럼 보시면은 ASP가 많이 빠졌을 때는 비트 성장률이 과거에는 되게 높았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즉 가격이 많이 빠지면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2010년도 이후로는 보시면 이제 가격은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하는데 수요는 비트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D램의 또는 뭐 낸드의 가격 탄력성이 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진다 그래서 수요가 확 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비싸게 팔 생각을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AI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올해 반도체 주식은 잡아 끌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젠슨 황이 직접 자기가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를 가장 잘 설명한 글인 것 같아서 좀 글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다 그 가속칩의 성능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젠슨 황이 얘기한 거는 진짜 핵심 포인트는 자기는 스택과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오른쪽에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 AI 대회에서 이제 나온 그림인데 그 데이터 센터 전체를 봤을 때 이 가로축이 보면 GPU의 개수죠. 개수가 쭉 가고 있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성능이 될 텐데 이제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 내의 그 네트워킹 기술은 GPU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이 디셀러레이트 된다는 거죠. 성능의 개선 속도가.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그거를 개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자기네가 얘기하고 있는 NV 링크, 그다음에 인피니 밴드라는 이 기술을 통해서 수만 개의 GPU를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이 기술이 자기네 핵심이다. 그리고 그거는 좀 소프트웨어하고 네트워킹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이제는 그냥 반도체 업체로 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컴퓨팅 업체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자기네가 멜라녹스를 인수한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전략적으로 젠슨 황이 저는 뭐 장사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이게 다 계획이 있었다. 젠슨 황은 제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국내 업체들도 안타깝지만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반도체 왕으로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브로드컴도 주인이 약간 중국계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VM웨어도 사고 노턴 사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쪽이 맞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이것까지 같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 실적 그 8월 다음 주에 발표하죠. 네,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되게 지난번에 이제 가이던스 되게 높게 줬잖아요. 네. 그게 당연히 뭐 얘네 얘기하는 GPU, 뭐 H100 이거를 뭐 많이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DGX 서버가 지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서버를 파는 거죠, 이제 얘네가.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 이게 꽤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요거를 저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미국의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 이제 또 서버 업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걔네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가이던스가. 네. 예, 그 회사가 주가가 올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최대 320%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그날 실적 발표하고 23% 주가가 빠졌어요. 네. 왜냐면 다음 분기 매출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9월 분기죠, 9월 분기.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그 매출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거기 약간 체인지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DGX 서버가 이제 기존 서버의 수요를 좀 잡아가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DGX H100이라는 서버는 가격이 기본 가격이 40만 달러예요. 40만 달러. 원화로 치면 거의 6억 한다는 거예요. 박스 하나가. 네. H100 하나가 엄청 비싸니까 그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H100이 원래 기본 가격은 4만 불인데 네. 4만 불인데 지금 국내에서 요걸 살려면 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 벤츠 한 대 값이라는 거죠. 네, 네. 요 서버가 아니고 요 칩, 요 네. 그래픽 카드 하나가 네,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엔비디아의 브로셔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데요. 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이 DGX 데이터 센터를 쓰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 스페이스가 25분의 1 그리고 전력 소모가 20분의 1 그래서 전체 코스트는 10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네. 비용까지 줄어요? 대단하네. 임대료 줄을 거고 당연히 전기료 네. 줄 거고. 제가 볼 때 약간 그렇죠. 뭐 젠슨왕이 조금 그렇죠. 이 약간 세요. 네, 일이 이게 세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걸 보면은 야 이거 그림에서 보면 왼쪽이 좋은 거야 오른쪽이 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디램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쵸. 개수가 많은 게 좋겠죠. 좋은 거야 아니면 비싼 거를 좀 적게 파는 게 좋은 거야. 왜냐면 여기 DGX 서버에는 HBM이 들어가니까 좋거든요. 네네. 비싸긴 한데 전체 물량을 혹시 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젠슨왕이 살짝 얘기를 한 거죠. 지난주에 GH죠. GH 200을 얘기를 하면서 GH 200 슈퍼칩을 얘기를 하면서 성능이 너무 좋아서 좀 물량은 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변수가 됐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약간 쓴소리를 좀 썼습니다. 네. 지난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실적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가 삼성이 그 도쿄선언 40주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반도체는 기로에 서 있다. 특히 네. HBM과 관련해가지고 좀 하이닉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역전당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기로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만 주로 많이 보시는데 2분기 매출액이 60조 나왔거든요. 60조. 네. 이게 YOY로 보면 22%가 빠졌습니다. 네. 충격적인 거죠. 그 매출이 늘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반도체도 문제지만 다른 부분도 매출액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말 우리가 삼성이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 기술 리더십도 다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의심하는 게 삼성전자가 기술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좀 증명할 게 필요하다. 디램에서도 그렇고 또 파운드리에서도 그렇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제가 볼 때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되게 아픈 얘기일 텐데 도표 7번을 보면은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매출액 비중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는 삼성의 메모리 매출액이 하이닉스 대비해서 2.2배였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배 정도까지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격차가. 네. 그러면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의 상대적인 피크는 2016년이었다는 거죠. 그랬네요. 네. 그죠? 그 이후로 계속 좀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TSMC랑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매출액 이 비중을 보더라도 2011년도에는 삼성의 비메모리 매출액이 TSMC의 90%였는데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0%라는 거죠. 이것도 삼성이 뭐 파운드리 열심히 이제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를 보면은 피크가 2011년도 12년 전에 피크를 지나서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뭐 이런 거고요. 그 밑에 뭐 다 아시겠지만 애플이랑 비교를 해봐도 10년 전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전성기였다. 그러니까 좀 분발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네. 제가 이게 지금 삼성이 비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삼성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잘 돼야 우리나라 반도체도 살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 하기 때문에. 센터장님,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한 2,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결론을 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고요. 네. 결론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첫째, 반도체의 그 재고 이슈는 이제 피크 아웃을 해서 이제 바텀 아웃하는 이제 그런 좋은 사이클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년까지 좋은 그림이 벌어질 것 같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올랐고 매크로 변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구간이 필요할 것 같다. 언제까지? FOMC 전까지. 그리고 9월 FOMC 전까지요? 네, 9월 FOMC 전까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물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각 분야별에서 좀 더 하여튼 좀 더 시장의 말씀도 좀 많이 듣고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과거의 그런 그 완전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삼성전자도 살고 애널리스트도 살고
우리 경제도 한국도 살고 살죠. 예,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여기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 삼성전자 9만 원 잡으셨는데 이거 언제쯤 9만 원 다시 찍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곧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안에? 아니 이제 보통 이게 저희 12개월 기준이잖아요. 아, 네, 네네. 보통 이렇게 12개월 기준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